안녕하세요. 저는 귀한 늦둥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 딸은요, 임신이 잘 안 되던 제가 거의 아이를 포기해 가던 끝에 얻게 된 소중한 자식이에요. 딱 나이 40 되는 해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어서 40살 끝 무렵 출산을 하였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서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남의 집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마치 다른 집에 바치기 위해 낳은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였죠. 우리 딸은 어딜 가더라도 내 집사람이고 내 딸이라는 걸 저는 항상 딸에게 말을 해줘요. 솔직히 시집 자체를 안 가면 좋겠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부디 한 발자국 뒤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아꼈던 제 딸이 결혼을 한다면 제발 좋은 사람이랑 하길 바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우리 딸만 생각하느라 정작 제 자신과 남편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딸은 문제없이 잘만 커주었는데 부모인 저희가 많이 모자랐어요. 제게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랑한 남자면 우리한테도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인 사위였는데 저는 당시 사위를 통해서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귀한 딸 옆에 들어앉은 도둑놈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아들 거렸던 게 아직도 후회가 돼요. 저희 부부 나이가 60 중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딸이 결혼을 했거든요. 딸은 한참 꽃다운 나이였지만 부모인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이라서 괜히 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꼴일까봐 걱정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늦은 나이라도 딸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게 나이였습니다. 주위에서 애를 너무 늦게 가지면 나중에 아이가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남편은 다른 사람 말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설령 우리 딸이 늙은 부모님을 창피한다면 이해해줘야 되는 거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딸도 젊은 부모님이랑 어울리고 싶을 텐데 그것 때문에 혹시 친구들한테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그런 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어요. 저희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게 오히려 더 창피할 만큼 딸이 저희를 정말 끼고 살았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도 계속 저희 부부 사이에서 잠을 잤었어요. 세상에 어느 자식이 안 소중하겠냐마는 제가 딸을 너무 소중하게 키웠다 보니까 결혼마저도 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병적인 모성애라는 거 압니다. 제 마음인데도 제가 어쩌지 못해서 조절하느라 늘 진땀을 빼거든요. 최대한 딸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딸의 결혼은 제게 좀 큰 산이었어요. 막상 딸이랑 떨어질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몰래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만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인생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그토록 기피하고 싶은 상황이 닥쳐버렸어요. 요즘 애들에 비하면 너무 빠른 나이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딸이 행복해하면서 무작정 소개해준 청년은 풍채가 좋고 수더분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곰돌이상처럼 생겼는데 솔직히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딸이 좀 더 아까웠어요. 남의 집 자식이고 딸은 내 자식이라서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딸이 똑똑해서 학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딸이 데려온 청년은 대학을 안 나왔대요. 20살이 되자마자 일터로 뛰어들어 먹고 살았답니다. 그 청년을 딱 처음 보자마자 느낀 점은 우리 딸보다 나은 것이 없었고 착실하게 사는 내 딸을 깨어낸 도둑놈이라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딸이 그 청년을 너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귀엽다나 뭐라나. 그래서 계속 집에 데려오는 걸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딸이 귀엽다 착하다 하도 칭찬을 해대니까 저까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한테서 첫 만남 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장점들이 시간 갈수록 속속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에이, 우리 장모님 또 혼자 무거운 거 들려고 하시네. 돌쇠 같은 사위 두고 왜 계속 잡일을 하려고 하세요? 가서 앉아 계시면 제가 장모님 있는 곳으로 대령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들이랑 어울리기 귀찮고 할 일이 바빠서 남일에 간섭도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를 사위라고 지칭하고 저를 장모라고 불러주면서 집안의 굳은 일을 전부 도맡아 해줄 뿐더러 애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딸만으로도 웃을 일이 많은데 난생 처음으로 남의 자식 때문에 하하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결혼을 허락했던 건 사위의 성격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위의 다른 것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오로지 성격에만 매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사위가 우리 딸을 굶기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더라고요. 가난한 사위라면 우리 딸이 같이 등골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 결혼하는 거 잘 사는 놈이랑 했으면 했는데 우리 사위가 딱 그 짝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100점짜리 사위라고 생각했던 건 사위 사정을 들어보니 사위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 안 좋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쓰였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살짝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건 제가 절대 못 보거든요. 아마 사돈댁이 없어서 제가 사위를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우리 남편한테 크게 점수를 따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위가 하는 일이 바로 골프장 사업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마침 골프광이라 부를 정도로 골프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위 사업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사위를 바라보는 남편 눈이 완전 빛이 나더라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카운터에 장인어른 등록해 놓을게요. 장인어른 이제부터 공짜로 골프 치시는 거예요? 참, 이번에 장비도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이미 하나 마련해둬서 거절하시면 골프채가 주인 잃습니다. 엄마야, 세상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을까? 복덩이도 아니지. 완전 금덩이 수준이야, 금덩이. 역시 우리 딸이 보는 눈까지 이 애비를 닮아서는 신랑감 하나 잘 골라왔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사위는 저희한테 이미 사위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을 드나드는 것도 제법 자연스러워졌고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시집살이 안 하게 된 것처럼 사위한테도 처가살이 따위 모르게 하고 싶어서 올 때마다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제 딸 결혼식이 임박할 동안 우리는 벌써 한 식구가 되어 있었죠. 결혼식 당일 막상 사돈 자리가 텅 빈 걸 직접 보니까 괜히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위도 결혼식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사위의 기분도 걱정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이라고 속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 딸 손을 넘겨받는 사위를 보니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런 사위를 보면서 저는 사위에게 엄마 같은 장모가 되어주겠다고 혼자 다짐을 했어요. 결혼식을 끝내고 애들은 따로 분가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딸을 보낸다는 기분이 실감나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애들이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자주 찾아줘서 생각보다 쓸쓸하진 않더라고요. 사위가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딸을 보낸 게 안심도 되었고요. 그런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딸이랑 사위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합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사는 거야 방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연히 저는 좋았죠. 우리야 딸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서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신혼 즐긴 지 1년도 안 돼서 합가하겠다고 하는 게 제 딴에는 살짝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가 엄마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잖아.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다니더니 완전 엄마 손맛에 길들여졌나 봐. 나보고 처가 가서 살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예, 사실 맞습니다, 장모님. 제가 아주 지선이 못 살게 굴었어요. 지선이가 해주는 밥도 맛있긴 한데 장모님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자기 전에 장모님 해주는 시원한 국물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개운하던데 그걸 못 잊겠기에 처가 가서 살자고 제가 졸랐어요. 듣자 하니 합가 제안은 사위가 먼저 언급한 듯 했습니다. 그 사실도 제게는 의외였어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사위가 이렇게 먼저 합가를 하자고 하기도 하나요? 그전까지는 그저 사위의 이런 서글서글함이 좋기만 했으나 합가하고 싶은 이유가 겨우 제 손맛 때문이라는 게 왠지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글로만 쓰다 보니까 다들 저의 감정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제 기준에선 애들의 합가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좀 예민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저의 촉은 훗날 어떤 불길을 암시하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합가를 허락했어요. 딸 보낸 공허함은 다시 채워져서 좋으니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당장은 쉽게 흘러넘겼습니다. 사위는 합가를 하고 나서도 저랑 남편한테 엄청 사근사근하게 행동했어요. 애교도 많아졌고 먼저 우리한테 다가와 말동무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적응은 금방 되더라고요. 합가 초반에 꺼림칙했던 제 기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위와는 부모 자식처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사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분은 휴대폰 잠금이 안 돼 있네요? 요즘에는 잃어버린다고 찾아주고 그런 거 잘 없는데. 야근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다 큰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래? 아이고, 근데 그런 거 다 귀찮아. 늙은 사람 휴대폰이라서 잃어버려도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전화기가 비싼 것도 아니고 골동품 쥐어봤자 자기들만 손해지. 장인어른 너무 안일하시다. 여기 보니까 은행 앱들도 다 깔려있는데요. 이거 비밀번호 걸려있어도 제대로 해킹하는 사람이 주우면 바로 털려요. 휴대폰이 비싸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랑 신상 정보 털리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아이고야, 그걸 몰랐네. 그렇지. 내가 은행하는 것도 다 거기 들어있어. 얼른 잠가놔야겠다. 큰일 날 뻔했어. 강서방이 내 것 좀 설정해줘 봐라. 사위는 저랑 제 남편의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적당히 어렵지 않은 비밀번호로 휴대폰을 잠가주었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휴대폰에 은행 앱이 깔려 있어서 남편과 똑같이 식겁했었어요. 사위 말을 듣고 그때라도 잠금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어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위가 휴대폰을 만지는 김에 컬러링이랑 벨소리 좀 바꿔달라 부탁했고 사위는 제가 일어나 다른 일을 보는 동안에도 한참이나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불편하게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이 휴대폰에 관해 모르는 걸 먼저 묻는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화장실 가고 없는 남편의 폰을 허락 없이 만지면서 이것저것 살피는 사위 행동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더 거슬렸던 건 그런 행동이 한두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허락도 없이 남의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만지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위는 제 폰이랑 남편 폰이 덩그러니 놀고만 있으면 우리 걸 가져가서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번은 집안일 하다가도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뭘 그렇게 보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사위 말로는 우리 휴대폰에 좋고 편한 설정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이용 못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깔아준다고 살피는 거라 했습니다. 아니면 갤러리를 구경한다고 둘러대기도 했고요. 그땐 제가 휴대폰에 대해 뭘 모르니까 마음이 좀 개운하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남도 아니고 저희 휴대폰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예민해서 한 번씩 이상한 경계심이 올라오는 거라고만 치부하고 또 찝찝함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한날 남편이 사위 따라 사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같이 귀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사위가 남편 폰을 들고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었습니다. 아니 글쎄, 내 폰이 해킹당한 것 같아. 강서방이 급하게 봐주고 있긴 한데 어디 돈 빠져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 뭐? 어쩌다가? 해킹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아이고야, 이거 큰일이다. 당신 적금 목돈도 다 전화기 안에 있잖아. 그래서 창고는 들렸어? 가서 돈 안 빠져나가게 통장이라도 정지시켜야지. 해킹이란 것은 제게 무척 낯설기도 했고 엄청 나쁘고 위험한 거라고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어서 당시에는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났다고 사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남편 통장에 있는 생돈이 모두 날아가 버린 줄 알았죠. 제가 남편보다 더 심장이 벌렁거려서 딸이랑 같이 준비하던 식사도 놓고서 사위 옆에 붙어 있었어요. 지레 겁을 먹은 저와 남편과 달리 사위 표정과 목소리는 평온하기만 했는데요. 사위가 계좌 정지시킬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우선 한숨 덜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남편한테 이것저것 눌러달라며 휴대폰을 근근히 내밀었고 생년월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술술 불었고요. 방에서 민증까지 찾아와 사위에게 날름 주었어요. 남편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라도 하려고 돋보기를 끼고서 사위 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나는 보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겠네. 일단 큰 문제는 넘긴 거 맞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래도 집에 똑똑한 강서방이 있어서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해결되고 우리가 사위를 참 잘 뒀어. 여보, 우리 저번에 전복 산 거 있지? 그거 좀 손질해서 강서방 좀 먹입시다. 남편이 속 좋게도 심각한 와중에 허허 웃길래 제가 남편 등짝을 탁 때리며 어디 정신 빼놓고 있다가 해킹 당할 뻔한 위험까지 경례하면서 나무랐어요. 뒤늦게 남편한테 쓴소리 좀 할 수 있었던 건 사위 덕분에 그나마 불안을 내려놓은 후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남편이 투닥거리는 사이에 사위는 뭔가를 끝냈는지 남편에게 폰을 돌려줬는데요. 완벽하게 처리가 잘 된 줄 알았더니 사위가 뒤이어 하는 말에 우리는 다시 불안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는데 이런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며칠 주기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이랑 비슷하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어디 돈 날리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가진 돈이 전부 전화기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대로 있었어? 일단 지금은 그래요. 통장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대신 해킹 바이러스가 다른 방향으로 안에서 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될 수도 있고 문자나 인터넷 들어갔다가 해킹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우선 장인어른이 이미 한번 노출됐기 때문에 완벽히 안심하긴 일러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다시 남편의 등짝을 팼습니다. 제 개인적인 적금은 제게 있지만 저희 현금 재산도 그렇고 공동명의 재산도 그렇고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손에 있었거든요. 남편도 겁에 질리긴 했는지 저한테 맞으면서도 사색이 되어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난리가 난 저희더러 괜찮을 거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달래주었어요. 그 뒤로 사위는 남편보다 더 남편 폰을 많이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연찮게 사위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사위가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은행 앱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치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가족이긴 하지만 솔직히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우리 남편 통장을 아무렇지 않게 들락날락하니까 제가 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위한테는 차마 묻지 못했고 남편한테 가서 사위가 왜 당신 은행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고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남편 하는 말이 사위가 자기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비밀번호 눌러달라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거래요. 그것까진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희 딸도 남편 통장 비밀번호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알고 있다는 게 좀 해킹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재산 공개나 다름없는 거라서 조금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사위 부탁대로 남편은 몇 번이나 사위를 도와 폰을 맡겼어요. 그 일이 오죽 지속이 되었으면 아직도 해킹 문제가 남았냐며 딸까지도 의아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위는 그저 진지하고 꼼꼼하고 심각하기만 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일이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제 심장이 한 번 더 바닥을 친 적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평범한 날에 저한테 문자 하나가 도착했었습니다. 파란색 글씨가 반짝반짝한 게 뭘 누르게 되어 있어서 그걸 생각 없이 눌렀거든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온 사위가 제 폰을 뺏으면서 막 열을 내며 침을 튀기는 겁니다. 장모님, 그런 거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아, 망했다. 장모님 폰까지 털린 것 같은데. 이런 게 제일 흔하게 해킹당하는 방법이라고요. 이거 빨리 알아봐야겠는데요? 뭐? 아유, 그럼 어쩌나? 어떻게 좀 해봐. 나는 그냥 뭘 눌러야 하는 건가 싶어서 생전 그런 게 안 오더니 왜 갑자기 그런 게 날라오고 난리래? 너네 장인어른 문제 때문에 혹시 나한테까지 날라오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건 더 알아봐야 돼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이런 수법은 흔해서 막 뿌리는 방법이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의심부터 해서 웬만하면 안 누르는데 장모님은 모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남편을 나무랐던 게 고작 한 달 전일 때였는데 그걸 한심하게 봤던 제가 똑같은 짓거리를 저질러버린 셈이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남편일 때보다 훨씬 큰 두려움도 다가왔죠. 제가 남편보다는 돈을 적게 안고 있는 편이었지만 저 또한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 돈이 다 날아갈까봐 그저 사위를 믿고 사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당연히 저도 민증까지 가져와서 사위한테 고스란히 바쳤죠. 남편 입장이 되어보니까 남편처럼 속수무책으로 사위한테 모든 걸 대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해킹이란 구덩이에 빠지니까 제게 동아줄을 던져주는 사위의 도움만이 살 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가시 박힌 동아줄인지 그런 것도 판가름할 정신이 없이요. 남편이 폰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저도 기계는 전혀 다룰 줄 몰라서 사위가 제게 폰을 보여줄 때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제 것도 남편 것처럼 며칠이 걸렸어요. 저는 남편처럼 밖을 쏘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사위도 제 곁에서만 폰을 만졌습니다. 어떤 날엔 한참 사위 맞은편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데 때마침 세탁기가 다 된 소리가 났어요. 그 바람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일어난 김에 사위가 누르고 있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비대면 실명 인증 절차? 이해하긴 어렵지만 의문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역시 옛날 사람인 제가 빠르게 알아차리기엔 어려운 용어라서 그대로 세탁실에 갔고 잠깐만 있다가 다시 사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위가 뭘 하고 있나 화면을 슬쩍 보았죠. 이젠 화면에 모바일 신용대출 신청서라 적힌 글자가 있더라고요. 대출 신청서? 그 정도는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대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이랑 해킹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사위가 손가락을 빠르게도 놀리면서 열심히 제 신상 정보를 신청서에다 적어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대놓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위는 제가 뒤에 온 줄 몰랐던 건지 제 목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제가 그걸 주우려고 하자 사위가 그 퉁퉁한 체격으로 아주 잽싸게 주워서 멀찍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가 놀랐던 감정만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해킹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사위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딸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 신청서는 대출을 할 거라는 의미 같거든? 도대체 그런 걸 신청해서 어떻게 해킹 바이러스를 잡는다는 거냐?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게 있긴 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뭔가 이상한데? 엄마, 제대로 본 거 맞아? 나도 해킹에 대해선 잘 모르긴 한데 대출 신청서로 해킹 잡아낸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 엄마가 잘못 본 걸 거야. 감히 장모 이름으로 대출 신청하는 사유가 어딨겠어. 아니라니깐. 이 엄마가 다른 건 다 안 좋아도 시력 하나는 건강하잖니. 정말 대출 신청이라고 돼 있었어. 네가 나중에 사위한테 슬쩍 한번 물어봐봐. 에이, 엄마는 아직도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순둥순둥한 사람이 어디 그런 꼼수를 부릴 만한 배짱이 되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딸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며 설렁설렁 대응을 하길래 저는 난생 처음으로 딸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똑똑히 봤다고 지금 엄마 바보 취급하는 거냐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절대 잘못 본 거 아니니 제발 좀 알아봐 달라고 사정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제 반응에 당황해서 저를 달래주었고 이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중에 사위 오면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랑 사위 다투는 소리가 거실 밖까지 새어나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기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장인 장모 돈을 빼먹을 생각해? 내 상식선에선 진짜 이해 안 되거든? 무슨 이런 인간 말종이 다 있어? 무슨 말이 그따위야. 힘들면 부모 되는 사람이 자식 뒤에서 등 좀 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장인 장모님이 사위 미천 대줄 능력이 안 되니까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뭘 사기꾼이야. 야 미친놈아, 그게 사기꾼이야. 허락도 없이 돈 쳐 빼가는 게 사기지 뭐냐고. 이거 완전 도둑놈 새끼네. 진짜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온다. 당신 이거 우리 부모님 기만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킹으로 사기나 치고 대놓고 개인정보 캐묻고 어쩜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알고 보니 사위가 저랑 제 남편이 허술하게 휴대폰을 관리하는 걸 파악하고서 저희 이름 앞으로 대출을 받아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거는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랑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사위가 저랑 남편을 물러보고서 대놓고 속여먹은 거였어요. 듣자 하니 이미 대출을 몇 번 받았더라고요. 액수가 한 6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기함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방에서 무슨 뺨 갈기는 소리가 났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 눈앞에는 바닥에 엎어져서 오른쪽 볼을 감싸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제 귀한 딸이 잘못 없이 쓰러져 있자 눈이 돌아버린 저는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사위에게 바로 덤벼들었습니다. 나약한 힘으로 사위를 힘껏 밀어버렸는데 그놈의 커다란 풍채 때문에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돼지 석상도 아니고 500년 묵은 나무도 아니고 어쩜 그리 타격을 안 입는 건지. 오히려 저한테 짜증이 난 사위가 저를 툭 밀어버렸습니다. 사정없이 넘어진 저는 주위 가구에 팔이 세게 부딪혔고 금이 갔는지 통증이 엄청났어요. 다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대굴대굴 구르기만 했습니다. 그때 딸은 저를 급히 살피면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사위에게 곧장 쌍욕을 해버렸죠. 나중에 119까지 들이닥치니 그제야 방에서 슬 나와본 남편은 제가 다친 걸 보고는 얼른 쫓아와 부축을 해주었고 저희는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사위는 빼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깁스하고 조심하면 금방 다시 뼈가 붙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안심시켜 주었는데요. 한숨 돌리고 난 후에야 저희는 아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우선 자기 신랑이 우리한테 패기친 부분을 가장 크게 담아두고 있었어요.
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위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제가 딸을 잠시 말리면서 신고를 해버리면 너네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딸이 그딴 도둑놈 새끼랑은 못 산다고 당연히 이혼할 거라 하대요. 그래서 딸이 마음대로 하도록 저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 딸이 그렇게 말해주길 제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바로 경찰서로 간 저희는 사위에게 무슨 짓을 당했는지 세 식구 다 진술서 작성하고 난 뒤에 사위를 만났습니다. 저는 둥그런 덩치를 하고서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위가 원망스러워서 후다닥 달려가 사위 등짝을 몇 대나 팼어요. 이 못난 놈, 못났다 못났어.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착해 빠진 얼굴로 감히 어른을 놀려? 우리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눈치 없고 답답하게 구시니까 제가 사기라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집 처가들은 사위한테 용돈도 몇백씩 주고 그런다는데 장모님은 목돈도 많으시면서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그게 잘해준 거예요. 요즘 사위한테는 그렇게 돈으로 째째하게 구는 게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썩을 놈, 어디 쓰레기를 주워다 처먹었나? 말끝마다 악취가 진동을 해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고작 사기친 놈이 뭐 잘난 짓 했다고 면상 빳빳이 쳐들고 있어? 고개 쳐박아 이놈 새끼야. 저도 저지만 남편이 사위를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사위에 대한 배신감이 더 심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사위의 머리통을 후려치며 형사님 책상에다가 처박아 버리더라고요. 평소 골프하느라 팔 근육이 죽지 않고 단련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덤비면 꼼짝도 안 했던 사위가 남편 손짓 한 방에 힘도 못 쓰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린다면서 한 대로 모자라 두세 대는 더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처맞고 있던 사위가 짜증을 팍 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남편은 사위의 커다란 덩치에 놀라지 않고 바로 발등을 콱 밟으면서 반대 딸이 정강이까지 차버렸어요.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 이 지옥불에 떨어질 놈 같으니라고. 부모 없다길래 불쌍해서 신경 좀 써줬더니만 아주 우리를 봉으로 보고 있어? 그 머리로 뒷일까지 생각 안 한 거 보니 그냥 똥멍청이가 따로 없구나. 경찰 선생님들 말 들어보니까 자네가 친히 남겨준 내역들이 다 증거가 된다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네 발목 잡은 거라고 이 개놈 자식아. 남편이 말하는 내내 계속 사위를 들고 찾는데도 경찰서에선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제 남편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늦은 밤이라서 보는 눈이 적을 때였기에 경찰들이 눈을 감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딸이 그만 더러운 곳에 손 떼라고 말려줘서 남편이 겨우 참은 거였어요. 남편한테 처맞느라 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사위는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병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딸이 들고 있던 휴대폰 껍데기로 싸다고를 때렸고 그 젤리 같은 껍데기가 사위의 찰진 살을 몇 대나 더 내리쳤습니다. 나도 당신 쳤으니까 어디 나까지 고소해봐. 누가 이기나 제대로 따져보자고. 무식하게 덩치만 커가지고 귀엽다 해주니까 자기가 남들 눈에도 귀여워 보이는 줄 아나 봐? 콩깍지 씬 내 눈에만 그랬던 거지. 솔직히 나도 너 처음 봤을 때 냄새나게 생겨서 별로였어. 고작 봐줄 게 성격 하나였는데 그게 망가지니까 사람 정말 구려지네. 이것들이 다들 정신 나갔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온갖 인맥 다 끌어다가 당신들 깜빵 보낼 거야. 깜빵 보내는 거 솔직히 다 인맥발인 거 알지? 나한테 이따위로 군 거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특히 니년부터 대가리 쳐 숙여. 하염없이 자그마한 저희들이 설치는 건 경찰이 눈을 감아줬는데 사위가 우리 딸에게 손을 들자 앞에 있던 형사가 벌떡 일어나서 사위 뒷덜미를 잡아 앉히더라고요. 경찰이 사위한테 닥치고 앉으라 하면서 사기친 게 뭐 자랑이라고 고소고소거리냐고 딱딱한 파일로 사위의 머리통을 몇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참,
그리고 이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요. 사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단순 사고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분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 또 사돈 형제들 집안에는 감옥에 갔다 온 범죄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위가 숨겼던지라 딸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 사위가 정상적이고 바르게 크는 건 좀 어려웠겠네요. 그러니 지금도 남의 등 처먹는 짓 하면서 살고 있는 거겠죠. 심지어 사위 건 줄 알았던 사위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사기친 거였더라고요. 사실은 사위께 아니라 사위랑 같이 사람들 등 처먹는 짓 하는 양아치 동네 형이라 하대요. 저희한테 써먹은 수법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휴대폰을 가지고 청산유수 말솜씨를 부려 등쳐먹고 돈 모아서 골프장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조사하면 할수록 사위가 자기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일부러 성격 좋은 척 연기를 했던 거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딸이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사위를 한 대 더 쳤고, 바로 사위에게 이혼 소송 및 사기죄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위가 저희 몰래 빼간 돈 6천만 원도 정당하게 청구 요청에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사위 때문에 다친 팔도 진단서만 제출하면 그에 대한 벌금을 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잃게 된 사위는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느낀 건지 그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급하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정 좀들 하세요. 집안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데, 우리끼리 대화로 잘 풀 수 있는 거잖아요. 6천만 원 그거 돌려드릴게요. 골프장이 제게 아니긴 해도 6천만 원은 빼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소송까진 가지 맙시다.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아들 같다고 좋아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고소해. 아들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내 딸 옆에 있을 수 있을 때는 아들이지. 내 딸이 너를 버린 이상 넌 그저 똥덩어리 수준밖에 안 돼. 그저 지 목숨 건사하려고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것도 보기 역겨워 죽겠다. 그동안 네 목구멍으로 쳐넣은 우리 집 쌀이 다 아까워.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부모 없다고 더 이렇게 막대하시는 거죠? 이거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을 때 느낀 트라우마가 2분 때문에 다시 살아날 지경이라고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에요? 시끄럽다 이놈아. 지 부모까지 욕보이게 하는 썩을 놈 같으니라고. 이 와중에도 그저 사기칠 생각밖에 안 하네.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죽은 네 부모까지 이용해서 나불거려? 그래봤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부모 없이 컸으면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너는 고작 사기꾼 나부랭이밖에 안 될 운명이었던 거다. 반성 같지도 않은 반성을 해놓고서 사위는 자기가 뭐 대단한 회유라도 보여주는 줄 아나 봅니다. 반성을 해줘도 난리냐고 다시 얼굴색이 돌변해서는 벌떡 일어나 저한테 따졌어요. 역정을 내면서 손찌검을 행사하려고 하길래 이제 그만 경찰한테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이 되면서 저희한테 합의받을 기회마저 스스로 들고 차버린 거죠. 그리고 사위가 양아치 형님이랑 같이 운영해왔다던 그 골프장은 경찰들이 바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요. 세상이나 글쎄 그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처럼 멀쩡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수단 등이 많았다고 했고, 거기 신규 아르바이트생 말고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들어가야 될 정도로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 잡혀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골프장은 잠정적으로 운영 정지시켰고요. 무슨 깡패들 현금 세탁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었나? 저는 경찰한테 자세히 전해 들어도 뭐 아는 게 없으니 그저 사위가 아주 못된 놈이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사위 포함해서 몇몇 우두머리들은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살면서 깡패를 만나게 되는 일도 드문데 깡패 같은 놈이 우리 사위로 왔다 갔으니 어디 쪽팔려서 이런 얘기를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우리가 늙어서 세상 물정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한 시대에서 청춘을 보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사위처럼 젊은 나이 믿고 노인네들한테 사기치는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사기는 그냥 사기일 뿐이에요. 어떤 변명이 붙어도 그건 말 그대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치는데 젊고 늙고가 어딨겠습니까? 젊으면 한 번쯤 사기쳐 볼 수도 있고 늙으면 한 번쯤 사기당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인간인데 같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목숨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사위처럼 결혼까지 해서 돈을 빼올 생각을 하는지 그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딸은 다행히도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리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니지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매일 밤 사위 욕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만약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실감을 얻고 무너졌다면 훗날 이런 이혼 사실이 딸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큰일이었다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진 않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가끔씩 딸이 저랑 남편한테도 사위 욕을 하면서 정신 빠진 놈 데려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줍니다. 이제는 만약 결혼 상대가 또 생긴다면 부부되는 기념으로 서로 같이 경찰서에서 명확하게 신원조회나 범죄조회를 하고 난 뒤에야 결혼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우리 딸이 씩씩하게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많이 안심했습니다. 당분간 딸은 자기 삶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소개팅이 들어오면 한 3년은 거절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결혼을 해보니까 좀 피곤하고 재미없더라면서 다시 솔로가 된 기분을 실컷 만끽하고 싶다네요. 저희야 뭐 딸의 의사를 존중해주니까 그저 딸이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위가 있다면 진짜 내 식구 잘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 사기꾼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위의 존재가 있더라도 딸이 저희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란 걸 느껴서 그런지 북적거렸던 분위기가 한 번씩 그립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딸이 섣부르게 사윗감을 데려오는 건 또 안 바라네요. 참 욕심도 많죠?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늘 스스로를 위해 너무 풀어지지 마시고 한 번씩 주의를 경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기꾼들도 만만한 사람한테 잘 들러붙더라고요. 우리 서로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